11월의 찬바람이 아파트 틈새로 스며들던 그날, 한영란은 평생 잊지 못할 굴욕을 당했다. 65년을 살아오며 그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은 적 없던 그녀였지만 하루아침에 집안의 가장 하찮은 존재로 전락했다. 모든 것은 손자 민우의 열감기로 시작됐다. 영란은 35년간 초등학교 교장으로 일하며 수천 명의 아이들을 돌봐온 경험을 살려 민우의 이마에 손을 대고 체온을 재고 있었다. 열이 조금 있네. 미음 끓여서 먹이고 충분히 재우면 금방 나을 거야. 그때 며느리 박소희가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평소보다 더욱 날카로운 표정이었다. 어머님 정말 답답해요. 애가 열이 나는데 왜 자꾸 괜찮다고 하세요? 애 아픈 건 엄마인 제가 더 잘한다고요. 요즘 시대에 누가 열을 손으로 재나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다. 영란은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다. 소희야, 나도 아이들 많이 키워봤으니까 알 수 있어. 그냥 감기인 것 같은데. 감기? 어머님이 의사세요. 제발 아이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옛날 육아법은 이제 통하지 않아요. 소희가 영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 순간 영란의 손등이 아이의 이마에 살짝 부딪혔고 민우가 울음을 터뜨렸다. 소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봐요. 애를 때렸잖아요. 도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소희야. 내가 실수로. 그때였다. 소희가 갑자기 영란의 뺨을 때렸다. 그것도 손자 앞에서. 35년간 교장으로서 학부모들의 존경을 받아왔던 한영란이 자신의 손자 앞에서 며느리에게 뺨을 맞는 순간이었다. 앞으로 애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어머님도 이제 늙으셨으니까 조용히 계세요. 영란은 뺨을 어루만지며 멍하니 서 있었다. 아프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이 산산조각났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순간 아들 태준이 집에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태준은 상황을 파악하고도 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다. 엄마 소희 말이 맞아요. 요즘은 다 바뀌었다고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그치만 소희야, 너도 너무 심했어. 태준의 말에는 아내를 감싸는 뜻이 더 강했다. 어머니를 위로하려는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영란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저녁 시간이 더 잔혹했다. 영란은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김치찌개를 끓였다. 돼지고기는 부드럽게 삶고 김치는 적당히 익힌 것으로 골라 감칠맛을 냈다. 35년간 가족의 입맛을 맞춰온 솜씨였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소희의 첫 마디가 영란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 아, 또 이런 자극적인 음식이에요. 저 다이어트 중이라고 몇 번 말했잖아요. 어머님은 정말 배려가 없으시네요. 이렇게 기름진 것만 해주시면 살찌라는 거예요. 영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럼 네가 해.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소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요리하는 게 그렇게 싫으시면 저희가 나가겠어요. 어차피 이 집도 좁고. 태준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엄마 사과하세요. 소희 기분 상했잖아요. 사과? 영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를 해? 엄마가 먼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소희는 임신했을 때부터 입덧이 심해서 기름진 음식을 못 먹는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영란은 허탈했다. 소희가 임신한 게 벌써 10년 전 일인데 아직도 그런 핑계를 대고 있었다. 더 어이없는 건 아들이 그걸 진짜로 믿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럼 앞으로는 네가 해. 나는 이제 안 해. 영란이 일어서자 소희가 비웃듯 말했다. 그러세요. 어차피 저희 돈으로 사는 집인데 어머님이 굳이 하기 싫으신 일을 억지로 하실 필요 없죠. 그 말이 영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았다. 저희 돈으로 사는 집이라니. 이 집은 영란의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난 후 모든 것이 아들 명의로 넘어가면서 영란은 집안에서 한 푼의 발언권도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날 밤 영란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한때는 전교생 900명이 존경하던 엄격한 교장이었던 자신이 지금은 며느리 눈치나 보는 늙은 여자가 되어 있었다. 뺨에 남은 따끔거림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다. 그날 밤 영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뺨을 맞은 충격보다는 자신이 당한 모욕감 때문이었다.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무심코 소희의 SNS를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경악할 일을 발견했다. 소희가 방금 전 올린 게시물이었다. 저녁 식사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이 영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시어머니가 해주신 정성스러운 저녁 식사 감사해요. 근데 너무 짜고 기름져서 남겼어요. 크크크 다이어트 중인데 이런 음식만 해주시네. 해시태그 시어머니 요리 해시태그 건강 챙기기 해시태그 다이어트 중 해시태그 힘들어요. 사진 속 김치찌개는 겨우 한 숟가락 정도만 덜어낸 상태였다. 영란이 3시간에 걸쳐 정성스럽게 끓인 찌개를 며느리가 SNS에서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더 충격적인 건 댓글들이었다. 팔로워 50만 명 중 수백 명이 댓글을 달았는데 모두 소의 편이었다. 소희 언니 힘내요. 시어머니 요리 스트레스 이해해요. 어르신들은 짜게 드시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도 정성인데 좀 우리 시어머니는 아예 요리를 안 해주셔서 부러워요. 그래도 해주시기만 해도 감사하세요. 언니 건강이 우선이죠. 시어머니께 말씀드려보세요. 크크크 그냥 배달시켜드려요. 요즘 어르신들 입맛 맞추기 힘들어요. 영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50만 명이 자신을 입맛 까다로운 시어머니, 며느리 괴롭히는 꼰대로 보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솟았다. 더 스크롤을 내리다가 더욱 충격적인 게시물을 발견했다. 며느리가 자신 몰래 찍은 사진이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찌개를 끓이며 등을 구부리고 서 있는 자신의 뒷모습. 제목은 더욱 잔인했다. 우리 집 김치찌개 담당자 매일 똑같은 메뉴로 고문당하는 중. 레시피 좀 바꿔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 못하겠어요. 해시태그 시어머니 해시태그 김치찌개족 해시태그 도와줘요. 해시태그 매일 김치찌개.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고 늙어 보였다. 하지만 더 참을 수 없는 건 댓글들이었다. 크크크 진짜 꼰대 스타일이네요. 저 뒷모습만 봐도 답답해 보여요. 소희님 고생 많으세요. 시어머니가 너무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우리 엄마도 저런 식으로 똑같은 음식만 해요. 진짜 스트레스. 언니 차라리 밖에서 드세요. 건강 해쳐가면서까지. 영란은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더 많은 게시물들이 있었다. 지난 6개월간 소희가 올린 게시물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그 속에는 자신을 조롱하는 내용들이 가득했다. 시어머니 패션 체크. 오늘도 20년 전 스타일로 등장. 해시태그 패션 테러 해시태그 도와줘요. 시어머니가 또 잔소리 시작. 요즘 젊은 엄마들 육아법을 이해 못하셔서 힘들어요. 해시태그 육아 스트레스 해시태그 꼰대 시어머니. 시어머니 TV 볼륨이 너무 커요. 민우가 공부 못하겠다고 하는데. 해시태그 소음공해 해시태그 참을인자. 영란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며느리의 SNS를 통해 50만 명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화가 나는 건 해시태그들이었다. 해시태그 꼰대 시어머니, 해시태그 패션 테러, 해시태그 소음공해 같은 모욕적인 태그들을 달아놓았다. 영란은 마침내 깨달았다. 지난 몇 년간 며느리가 자신에게 보인 냉대와 무시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것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인격 모독이었다. 새벽 5시까지 영란은 소희의 SNS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소희가 광고료로 매월 5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신을 조롱하는 콘텐츠로
돈을 벌고 있었던 것이다. 그제야 영란은 차분히 생각해 보기로 했다. 35년간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온 자신이다. 학교 폭력부터 학부모 갈등까지 모든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해왔다. 이 상황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복수해야 한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다. 며느리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면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영란은 오랜만에 교장 시절의 냉철함을 되찾았다. 문제 학생을 다룰 때처럼 먼저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했다. 소희의 약점은 명확했다. SNS와 그것을 통한 수입, 그리고 허영심이었다. 다음 날 오전, 영란은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다. 교장 시절 즐겨 입던 네이비색 정장이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위험 있어 보였다. 35년간 900명의 학생을 이끌었던 카리스마가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 동네 고급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아 복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영란아? 한영란 맞지? 고개를 돌리니 김 부장이 서 있었다. 대학 동창이자 한때 연인이었던 김재훈. 25년 만의 만남이었다. 그는 여전히 듬직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다. 고급 수트를 입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재훈이? 어떻게 여기서? 이 근처에 사무실이 있어서 자주 와. 그런데 너 많이 야위었네. 무슨 일 있어? 김재훈은 영란의 앞자리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영란은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뭉클했다. 별 일 없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거짓말. 나는 너 오래 알았잖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 결국 영란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며느리의 모욕, 아들의 배신, 그리고 SNS에서 당한 공개적인 망신까지. 재훈은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영란은 놓치지 않았다. 영란아, 이건 너무 심하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SNS에 올려서 조롱한다고? 그것도 돈 벌려고? 그래. 나도 어젯밤에 알았어. 내 사진들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 재훈이 핸드폰을 꺼내 소희의 SNS를 확인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차가워졌다. 영란아, 이건 명예훼손이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런데 뭘 어떻게 해? 내가 며느리를 고발하면 가족이 다 깨져. 영란아, 너는 원래 이렇게 당하고만 사는 성격이 아니었잖아. 대학 때 학생회장까지 했던 네가 말이야. 재훈의 말에 영란은 옛 기억이 되살아났다. 대학 시절 자신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제 늙었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돈? 너 아직도 모르니? 재훈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영란아,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무슨 말이야? 재훈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사실 나는 부동산 투자 쪽 일도 하거든. 몇 년 전에 네 남편 성함이 기억나서 한번 찾아봤는데 파일을 열어 보여주는 재훈의 설명에 영란은 점점 놀랐다. 네 남편이 생전에 너 이름으로 등록해둔 부동산들이야. 강남 아파트 3채, 상가 건물 2채, 그리고 지방에 땅 몇 필지.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200억은 넘을 거야. 영란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런 게 있었어? 나는 전혀 몰랐는데. 당연히 몰랐겠지. 태준이가 안 알려줬으니까. 재훈이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다. 여기 봐. 상속 관련 서류들인데 태준이가 명의 변경을 하려고 몇 년간 시도했던 흔적이 있어. 하지만 네 동의 서명이 없어서 못했더라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왜 며느리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서도
집에서 쫓아내지는 못했는지, 왜 아들이 자신한테 가끔씩 기계적으로 잘해주려 했는지, 왜 가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험악해졌는지. 그럼 임대료는? 당연히 네 통장으로 들어와야 해. 매월 7천만 원 정도 될 거야. 영란은 현기증을 느꼈다. 자신이 200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던 것이다. 재훈아, 이걸 어떻게 해야 해? 영란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네가 원하면 내가 도와줄게. 법무법인에서 25년 일한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재훈의 눈빛이 냉정하게 변했다. 다만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해. 중간에 후회하면 안 되고.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야. 내 재산권과 인격권을 되찾는 일이야. 영란은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다. 35년 만에 느끼는 희망이었다. 좋아, 시작하자.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야. 재훈이 영란의 손을 잡았다. 그럼 내일부터 준비하자. 첫 번째로 모든 부동산 서류를 정리하고, 두 번째로 임대료 계좌를 네 명의로 바꾸고, 세 번째로는 재훈의 미소가 차가웠다. 내 며느리의 SNS 활동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자. 2주 후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김재훈은 정말로 유능한 사람이었다. 영란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정리하고 임대료 계좌를 변경했으며 소희의 SNS 게시물들을 법적 검토를 위해 캡처해 두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다. 소희는 오후 3시경 평상시처럼 SNS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팔로워들과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언니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집 일상을 공유해 볼게요. 아, 맞다. 시어머니가 점심에 또 김치찌개 해주셨는데 정말 매일 똑같아서 지겨워요. 크크크. 평상시처럼 시어머니 험담으로 시작하는 방송이었다. 시청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런데 댓글창의 분위기가 이상했다. 언니, 혹시 시어머니가 진짜 부자라는 소문 들었어요? 시어머니 건물 몇 채 가지고 계신다며? 언니 시어머니 200억 부자 맞나요? 소희는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200억이 어디 있어요? 그냥 평범한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신데. 댓글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올라왔다. 언니 강남 아파트 세 채 시어머니 거 맞아요. 상가 건물도 몇 개 있다던데. 월세 7천만 원씩 받는다는 소문이. 소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자신이 모르는 정보들이 댓글로 올라오고 있었다. 언니들 누가 그런 헛소문을. 바로 그때 영란이 나타났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랐다. 더 이상 쪼그라든 늙은 여자가 아니라 35년간 900명의 학생을 이끌었던 교장의 위엄이 되살아났다. 소희야, 라이브 중이구나. 잠깐 우리 얘기할까? 소희는 라이브를 끄려 했지만 영란이 제지했다. 괜찮아. 시청자분들도 들어보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니까. 댓글창이 폭발했다. 시청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헐, 시어머니 등장. 분위기 심상치 않은데? 완전 긴장된다. 영란이 서류를 꺼내 카메라 앞에 보여주었다. 이게 뭔지 알겠니?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야. 내 명의로 된 건물들.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시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강남 아파트 3채, 상가 건물 2채. 총 시가 200억 정도 되는데 너희가 그동안 임대료를 관리해 왔더라고? 영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소희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댓글창이 미친 듯이 올라왔다. 와, 이거 실시간으로 며느리 털리는 거 맞죠? 200억? 진짜? 시어머니 복수 시작. 그리고 이건 임대료 내역서야. 영란이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다.
매월 7천만 원씩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내가 가로챘더라고. 남편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내 돈인 줄 알았나 보네. 소희가 변명하려 했지만 영란이 계속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있어. 내가 내 사진을 몰래 찍어서 SNS에 올린 것들 말이야. 영란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다. 소희가 그동안 올린 게시물들이 캡처되어 있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 초상권 침해에 명예훼손까지. 시청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섰다. 댓글이 초당 수십 개씩 올라왔다. 완전 대박 상황이네. 소희 어떻게 변명할 거야? 시어머니 진짜 쩐다. 이거 방송사고 아니야? 소희가 라이브를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영란이 말을 계속했다. 소희야, 지금까지 내가 무시당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내 돈으로 명품백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나한테는 김치찌개가 짜다고 투덜댔네. 영란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다. 이건 내 광고 수입 내역이야. 나를 조롱하는 콘텐츠로 매월 500만 원씩 벌었더라고. 참 대단하네. 시어머니 등쳐먹고 시어머니 조롱해서 돈 벌고. 소희가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저희가 관리해드린 거잖아요. 관리? 내 동의도 없이? 그럼 내일부터 관리비 내줘. 지금까지 사용한 돈 전부. 계산해보니 정확히 12억 3천만 원이더라. 댓글창이 완전히 폭발했다. 12억? 진짜? 완전 사기였네. 시어머니 대반전. 소희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 라이브도 녹화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변명하는지 다들 보고 있어. 참, 내 변호사님이 모든 증거 수집 다 끝내놨어. 영란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아, 그리고 이 집도 사실 내 것이야. 남편이 내 명의로 해놨거든. 그러니까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소희가 완전히 무너졌다. 카메라 앞에서 울면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하지만 영란의 표정은 차가웠다. 늦었어. 이미 변호사님께 모든 것을 의뢰했거든. 시청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섰고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에 소혜 시어머니 복수가 올랐다. 영란은 조용히 라이브를 종료했다. 태준이 회사에서 급하게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저녁 7시였다. 회사 동료들이 모두 그의 아내 SNS 라이브 방송을 봤다며 수군댔다. 심지어 상사까지 태준 씨 집안 정리 좀 하고 다녀 라고 말할 정도였다. 집에 들어서자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거실에는 영란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고 옆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소희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다. 엄마, 이게 무슨... 앉아라. 영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온화함이 없었다. 35년간 교장으로 일할 때의 위험이 되살아났다. 태주는 무의식적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짐을 느꼈다. 소개하지. 김재훈 변호사님이야. 내 대학 동창이고. 김재훈이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명함에는 대한법무법인 고문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다. 태준 씨,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태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다.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는 너무 달랐다. 태준아, 내가 지금까지 내 임대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설명해 보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 하지 마. 강남 아파트 3채, 상가 건물 2채에서 나오는 임대료 말이야. 매월 7천만 원씩. 태준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다.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엄마, 그건 저희가 관리해드린 거예요. 엄마 혼자서는 힘드시니까. 내 동의를 받았니? 그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수선해서.
4년 동안 매월 7천만 원이면 33억이 넘어. 그 돈을 내 허락도 없이 사용한 거지. 영란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내 통장 내역이야. 해외여행비, 자동차 구입비, 소의 명품 구입비까지 다 있어. 태주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어머니 몰래 한 게 아니라 관리해준 것이라고. 나중에 다 돌려드릴 생각이었다고. 나중에? 언제? 그건 김 변호사님 설명해 주세요. 김재훈이 차분히 말했다. 법적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물론 직계 가족이라 실제 처벌받기는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확실합니다. 원금의 이자까지 합치면 약 45억 정도 될 것 같네요. 45억.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그리고 부동산을 무단으로 담보로 잡으려고 시도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어머님 인감증명서가 없어서 실행되지 않았지만요. 영란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다. 이건 은행에서 가져온 서류야. 내가 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몇 번 시도한 흔적이 있더라고. 태주는 완전히 당황했다. 자신의 모든 행적이 다 드러나 있었다. 엄마, 그건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회사에서 투자 기회가 있었는데. 투자? 내 재산으로? 영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태준아, 너는 내가 죽기를 기다렸구나. 내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면 뭐야? 4년 동안 45억을 훔쳐쓰고 내 재산을 담보로 잡으려 하고 그러면서 나한테는 용돈 10만 원도 제대로 안 줬잖아. 영란이 통장을 보여주었다. 내 개인 계좌야. 잔액이 23만 원밖에 없어. 200억 재산의 주인이 용돈이 23만 원이라니. 태주는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임대료는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 내 계좌에서는 완전히 분리하고. 영란이 마지막 통고를 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라. 엄마, 설마. 이 집도 내 명의야. 나가. 내일까지. 소희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요? 영란이 소희를 차갑게 바라봤다. 너는 더 가관이야. 내 돈으로 명품 사고 해외여행 가면서 SNS에서는 나를 비웃음거리로 만들었지? 영란이 태블릿을 보여주었다. 소희의 SNS 게시물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김 변호사님이 모든 증거를 수집해 주셨어.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발이 가능하다고 하시네. 소희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늦었어.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한 돈 한 푼도 빼먹지 말고 갚아. 김재훈이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다. 손해배상 청구서입니다. 원금 33억의 위자료 12억을 합쳐서 총 45억입니다. 6개월 내에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태준과 소희는 완전히 무너졌다. 45억이라는 돈은 그들이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영란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지 않았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6개월이 흘렀다. 영란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김재훈과 함께 우아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매일 아침 넓은 테라스에서 마시는 커피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했다. 김재훈과 함께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도 대성공이었다. 영란의 경험과 직감, 김재훈의 법률 지식과 투자 노하우가 만나 시너지를 발휘했다. 자산 규모가 500억을 넘어섰다. 한편 박소희는 완전히 몰락했다. 그날의 라이브 방송은 며칠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시어머니에게 털린 며느리, 가짜 인플루언서의 최후라는 타이틀로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 조롱받았다. 더 치명적인 건 광고주들의 반응이었다. 도덕성 논란에 휘말린 인플루언서와는 계약하지 않겠다는 회사들이 줄을 이었다. 50만 팔로워는 하루아침에 5만으로 줄어들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구경꾼들이었다. 결국 소희는 SNS 계정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몇 개월간 다른 플랫폼에서 재기를 노려봤지만 시어머니 돈 훔친 며느리라는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태준과 소희는 작은 원룸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었다. 태준은 회사에서도 입지가 좁아졌다. 동료들 사이에서 어머니 재산 훔친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승진에서도 밀려났다. 매월 영란에게 갚아야 할 돈 때문에 허덕이고 있었다. 45억은 불가능했지만 김재훈이 선처를 베풀어 매월 500만 원씩 20년간 갚는 조건으로 합의해 주었다. 그마저도 이자를 생각하면 평생 갚아야 할 빚이었다. 어느 겨울 아침 영란은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경제면에 자신과 김재훈의 투자회사가 소개되어 있었다. 실버 세대의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이라는 제목이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태준에게서 온 전화였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민우가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요. 영란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분히 대답했다. 그래? 안 됐다. 그런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니? 엄마, 제발요. 민우는 죄가 없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니? 45억을 훔쳤으면서 나한테는 용돈 10만 원도 제대로 안 줬잖아.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깨달았다고? 이미 늦었어. 영란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옆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김재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재훈아, 이제 정말 속이 다 시원해졌어. 김재훈이 영란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영란아, 민우는 정말 불쌍하지 않니? 아이에게는 죄가 없는데. 영란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손자 민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직 어린아이가 부모의 잘못으로 고생하는 것은 안타까웠다. 그래도 아니야. 한 번 선을 넘으면 끝이 없어. 태준이가 진정으로 반성할 때까지는 도와주면 안 돼. 김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오라. 진짜 변화는 고통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영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재훈아, 우리 결혼 얘기를 해볼까? 김재훈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응.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잖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로 걸어갔다. 석양빛에 물든 한강이 아름다웠다. 영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2년이 더 흘렀다. 영란과 김재훈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영란의 자산은 800억을 넘어섰다. 매일 아침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마시는 커피는 여전히 달콤했다. 그런데 어느 봄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다. 손자 민우였다. 이제 12살이 된 아이는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여위어 보였다. 영란은 현관에서 민우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아이에게는 정말 죄가 없었다. 할머니,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영란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민우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어디서 주소를 알았고? 아빠가 알려줬어요. 할머니, 아빠가 많이 아프세요. 영란은 민우를 집으로 들어오게 했다. 김재훈도 거실에서 아이를 반갑게 맞았다. 무슨 일인지 할머니한테 말해봐. 민우가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가 위암이래요. 수술비가 5천만 원인데 돈이 없어서. 엄마는 떠나서 연락도 안 돼요. 영란은 충격을 받았다.
태준이 위암에 걸렸다니. 그래서 할머니한테 도움을 청하러 온 거야. 네. 아빠는 할머니가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저는 할머니가 착하시니까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민우의 순진한 말에 영란의 가슴이 아려왔다.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모른 채 순수하게 할머니를 믿고 있었다. 민우야, 내 아빠가 할머니한테 어떤 일을 했는지 아니? 잘 모르겠어요. 아빠가 할머니 돈을 실수로 써서 화나게 했다고만 들었어요. 영란은 김재훈을 바라봤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영란아, 선택은 네가 해. 하지만 후회하지는 마. 영란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태준과 소희에 대한 분노는 아직 남아 있었다. 하지만 무고한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때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아빠가 정말 많이 후회한대요. 매일 할머니 이름 부르면서 울어요. 영란의 마음이 무너졌다. 아무리 미웠던 아들이지만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에 어미의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다. 민우야, 할머니가 병원비는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우의 눈이 반짝였다. 어떤 조건이에요? 너는 할머니가 키우겠다. 내 아빠는 치료받고 새 출발하고. 하지만 다시는 할머니를 무시하면 안 돼.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고마워요. 영란은 민우를 꼭 안아주었다. 2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다. 6개월 후 태준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영란이 최고 의료진을 섭외해 치료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조건은 확실했다. 민우는 할머니가 키우고 태준은 완쾌 후 독립적으로 살아야 했다. 소희는 이미 다른 남자와 재혼해 해외로 떠난 상태였다. 민우에 대한 양육권도 포기한 채로 태준은 완치 후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과거의 교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매주 한 번씩 영란을 찾아와 안부를 묻고 민우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다시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내 힘으로 살아가거라. 민우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좋은 학교에 다니며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영란은 민우와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다. 김재훈도 함께였다. 세 사람은 진짜 가족 같았다. 할머니, 왜 아빠와 엄마를 용서해 주셨어요? 민우가 순진하게 물었다. 영란이 미소 지었다. 민우야, 복수는 필요했어. 할머니가 무시당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만 했어.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용서할 줄 아는 거란다.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거든. 미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진짜 자유가 아니었어. 이제는 할머니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김재훈이 영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 할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야. 복수도 제대로 하고 용서도 제대로 하지. 석양이 한강을 물들이고 있었다. 영란은 더 이상 분노에 사로잡힌 여자가 아니었다. 존중받는 할머니, 사랑받는 아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여성으로 거듭났다. 민우가 할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하지만 기억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알아야 해. 네, 할머니. 세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걸었다. 영란의 진정한 복수는 완성되었다. 미움이 아닌 당당함으로, 분노가 아닌 성공으로, 그리고 마지막엔 용서로. 그녀가 좋아하게 된 새로운 말이 있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